예,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면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이재식국어학원 수능집중반 현재 이제 강사를 맡고 있고, 또 대치동 이루리학원 고3 재수종합반 강사를 맡고 있는 진정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올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해서 이번에 저희 학원에 그 국어 만점자도 이제 배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먼저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현재 지금 국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수능 국어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어가 최근 들어서 17학년도 이후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국어 등급컷 변화 추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2011학년도부터 12, 13, 14, 15, 16학년도 쭉 보시면 1등급과 2등급 컷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11학년도 그리고 12학년도가 약간 난이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2등급 컷도 90점대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어렵지 않은 수능이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런데 17학년도 들어서 갑자기 국어 성적의 등급 컷이 많이 내려가게 됐어요. 그 특히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했던 것들, 19학년도 그리고 21학년도 22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아예 80점대에 끊길 정도로 굉장히 고난이도였습니다 특히 19학년도하고 이제는 작년이네요. 자, 22학년도 수능을 보시면 1등급 컷이 진짜 낮았어요. 약간 좀 기형적일 정도로 굉장히 낮았는데, 이렇게 점점 국어가 어려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국어가 가장 어려워진 이유는 17학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평가원에서 수능으로 점수를 이제 보내야 될 때, 수능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될 때 공통 과목이 영어가 빠지니까 국어, 수학 둘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실 탐구도 요즘 어려워지긴 했지만 탐구는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으로 난이도 조절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 오래 쉬운데 어떤 건 어렵고 이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수능은 100분야 표준 점수로 점수를 이제 판가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17학년도부터 국어 난이도가 좀 급격히 올라갔어요. 수학만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줄세우게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재밌는 거는 올해였죠. 올해 23학년도 수능은 약간 조금 쉬웠네요. 지금 보니까. 예. 지금 여기 제가 나눠놓은 거 보시면 이쪽이 화작, 이쪽이 언매입니다. 화작과 언매 기준으로 봤을 때 언매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화작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땐 이렇게 쉬워진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작년 수능이 문제였습니다. 작년 수능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어려우니까 평가원에서는 작년처럼 냈다가 또 언론에서 막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문제 제기되고 이러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좀 실패를 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능 이후에 평가원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평가원에서 직접 얘기를 하기로는 수능 국어가 고난도 문항들이 제 기능을 못했다 라고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자기들 딴에는 난이도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은 게, 아까 등급 컷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17학년도부터 국어가 계속 어려워졌어요. 계속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겠죠. 제가 수능 강의를 거의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 법학 능력 적정 시험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그 리트라고 하는데 대학원의 이제 로스쿨 입학 시험입니다. 로스쿨 입학 시험이나 그 행정고시 시험인 이제 피셋 같은 시험들, 거기에 보면은 국어 문제들이 이제 있어요. 옛날에 뭐 언어 논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국어 문항들을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점점 그런 고사들과 유사해지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지금까지 계속 점점점 그렇게 되니까, 평가원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구나. 맞춰서 공부를 했거든요. 맞춰서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의 실력은 이만큼 올라왔는데 평가원이 그거를 좀 판단을 잘못해서 약간 좀 쉽게 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원의 브리핑에 따른다면 올해 수능은 사실상 난이도 조절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년 24학년도 수능은 국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이미 벌써 얘기가 나오는 게 올해 기사 보셨을 거예요. 국어보다 수학이 너무 어려웠다. 뒤집어 얘기하면 문과에서 재수생의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훨씬 안 그래도 수학 때문에 유리했는데 국어 만점 맞아봤자 수학 80점 맞은 애보다 점수가 낮아요.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국어를 잘했던 문과, 특히 문과 학생. 물론 이제 무조건 문과라고 국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과 아이들이 더 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국어를 잘했던 문과 아이들이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난이도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등급 컷에서도 보셨듯이 난이도 자체가 난이도 자체가 지금 화작과 언매가 있을 때 언매, 즉 문법 쪽이 좀 더 유리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언매 선택은 이제는 필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매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아이들한테. 왜냐하면 언매와 화작을 구분한 이유는 아이들의 학습 부담 줄여주기 위해서였거든요.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상위권 아이들이 다 언매를 선택하는 거예요. 언매와 화작이 구분된 게 이제 2년째인데 이제는 3년이겠죠? 이제 3년째로 넘어가는데 첫 해에는 그래도 화작 6대 언매 4 정도였는데 이 비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상위권 아이들이 선택하면 유리하니까. 언매는 따로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대신에 시간 배분에 좀 유리하거든요. 합법과 작문은 사실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 공부, 비문학 지문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체화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학업 학습 부담이 적은 대신에 성적에서 조금 불리한 모습. 아, 표현이 다시. 그래서 실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언매 선택은 이제 좀 필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아이들이 2학년 때 문법 공부를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아마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년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은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2학년 2학기 말에 문법을 했던 친구들은 언매를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잘하던 못. 어차피 문법은 5문제거든요. 근데 이 5문제를 잘하던 못하던 무조건 보는 게 이돼요. 올해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문법 3개 틀린 친구가 화작 다 맞은 친구랑 공통 과목이 동점일 때 훨씬 더 표준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언매는 내년 재수생들도 어차피 언매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독서, 즉 비문학 지문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어가 17학년도 영어 절대평가 이후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비문학 독서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크게 상승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올리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난이도를. 왜냐하면 비문학 지문은 수능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서 지문을 직접 제작을 합니다. 직접 제작을 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문학 작품은 예를 들어서 김소월 선생이 진달래 꽃을 썼는데 문제풀이에 쓰려고 진달래 꽃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작품들을 활용해야 되니까 난이도를 올리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 제작이 가능한 비문학 지문이 급격히 어려졌는데요. 이게 13학년도, 그러니까 12년이죠. 12년도 수능 오답률 1위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글을 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보면 지문 길이는 한 이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선지 1, 2, 3, 4, 5번 선지 길이가 진짜 짧습니다. 선지 길이가 짧다는 거는요. 선택을 할 때 지문 내용만 가지고 그래프 필요 없이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게 1이었다가 정말 어려웠던 19학년도. 자, 19학년도 지문인데 오답률 1위 지문이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문 길이부터가 달라졌어요. 지문 길이부터가 달라졌고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도 엄청 길어졌습니다.
이때 수능은 지금까지 치렀던 모든 수능 과목 중에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았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는데 19학년도 수능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란도 좀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복수정답 논란도 다른 과목에서 있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았고 결국엔 평가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 수능이 너무 논란이 돼서. 그러니까 평가원이 그래? 그럼 이렇게까지는 안 내고 다른 방법으로 내야겠다라고 해서 바꿨는데 올해 오답률 1위지. 23학년도 이번 수능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이 많이 줄었어요. 최근 추세인데 지문이 줄은 대신에 지문의 내용이 거의 문제 활용이 안 되고 내용을 추론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학 능력 적성 시험, 미트 형식의 유형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거의 이거 하나였고요. 좀 평가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쉽게 내려고 하다가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답률이 너무 높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가 됐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17%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어 수능 중에 정답률로는 거의 최하였는데 이 문제만 그래서 참 재밌었던 게 작년 수능에 비해서 등급 컷 기준으로 봤을 때 1등급 컷은 10점이 넘게 올랐는데 만점자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300명 조금 넘습니다. 올해 국어 만점자 같은 경우에 아마 이 문항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능이 점점 추세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수능은 평가원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해마다 급격히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3학년도, 19학년도, 23학년도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해마다 하나씩 보면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성이 강화되는 경우 언어 논증처럼 바뀌면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수업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5학년도 법학능력 적성시험이고 22학년도 작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소재를 똑같은 걸 갖다 썼습니다. 실제 출제위원들도 많이 같이 겹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능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국어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고 독서 많이 하고 그러면 잘하지. 그냥 책 같이 읽으면서 지문 같이 읽으면서 연습하고 하면 잘하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런 문제를 풀 때 책을 단순히 많이 읽는 걸로 가능할까요? 되긴 되거든요. 되긴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게 됐습니다. 현재 대치동도 마찬가지고 수업을 하는 인간 강사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수업을 안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평가원의 기출 구조 분석을 하고 그 구조를 정립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가지 유형으로 만들고 이거를 다 우겨 넣어서 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과거에는 그냥 읽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좀 생각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수업이 구조 분석을 아주 빡빡하게 합니다. 지문 하나 가지고 1시간, 1시간 반도 수업합니다. 근데 평가원이 문제를 저렇게 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합니다. 국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모국어다 보니까 쉽기는 쉬워요. 아이들한테 느껴지는 체감상 난이도는 쉬워요. 근데 실제 문제 풀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모국어라서 오랫동안 읽고 많이 풀고 연습하면은 언젠간 실력이 오릅니다.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대학교 가서 논문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2학년 때는 논문을 읽을 때 어떠냐면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데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자주 보다 보면은 그렇게 쭉쭉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초록만 훑어봐도 대충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이게 파악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3년, 4년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능 공부를. 수능 공부를 3년, 4년 하면 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1년 안에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 수능 국어 수업 트렌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국어 교재를 전부 다 제가 집필을 하는데요. 지문별로 모두 분석지를 만듭니다.
이 분석지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작년이 아니네요. 올해 기준으로 197지문을 제가 총 이제 썼고, 거기에 대한 분석지를 모두 달았는데, 이 분석지는 혼자 복습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수업 때 했던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문당 분석지가 한 4~5페이지씩 될 건데, 수업 흐름을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해서 복습할 수 있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굳이 필기해도 좋지만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직접 다 만들어 놓고 꼭 이 내용을 연습해라.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단간 구조를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걸 통해서 체화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원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 2, 3년간 기출은 그 다음 수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서 그걸 그대로 체화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도 기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혼자서 기출 분석해서 어느 정도 됐는데요? 라고 할 정도면 그 친구는 사실 학원 다닐 필요가 없죠. 거의 강사 수준이죠. 아마 혼자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요즘에는 기출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 분석과 동시에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설 주간지와 모의고사 풀이를 하는데요. 사설 주간지는 그 이감에서 나오는, 이감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간슬개 주간지가 있어요. 이게 대치동에서 시작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져서 지금은 전국 국어학원 중에 거의 제가 알기로 한 70%가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간지를 활용을 하는데 난이도가 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데, 이 사설 주간지와 모의고사 풀이를 하면서 실전 독해 연습을 합니다. 기출이 중심이긴 하지만 맨날 기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기출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지문들을 위주로 많이 보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출은 학습의 베이스고 사설은 학습의 영양제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설 주간지는 무조건 연습용으로,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지문에 익숙해지는 훈련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나 이번에 사설 모의고사 봤는데 너무 많이 틀렸어, 이렇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전략을 어떻게 짜고 어떻게 하는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 사설 모의고사 성적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실시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너무 이제 좀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러면 조금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수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문학 지문 난이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약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 타임어택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어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8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비문학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문학은 최대한 빨리 풀어서 비문학 시간에 내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목표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분 중에 문학 문제가, 그 80분 동안 45문제를 푸는데 45문항 중에 문학이 17문항입니다. 현재 최상위권 아이들은 17문항을 푸는데 보통 20분 안에 들어옵니다. 25분이 넘어가면 1등급은 좀 위험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20분 안에 혹은 25분 안에 푸는 게 목적인데요. 이제 내신과 달리 이제 객관적 근거에 의한 선지 판단이 핵심인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뭐 사실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계속 훈련을 시킬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내신과 달리 가장 큰 특징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감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근거를 안 주면은 무조건 복수 정답입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아주 철저하게 근거 위주로 문항을 제작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은 그냥 이 의도구나, 이걸로만 풀어야겠구나라고 방향을 정해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쉬워졌어요. 문학이 예전에는 이제 국어뿐만 아니었죠. 공통이었죠. 그 선택이 아니고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를 사용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국정교과서를 사용했던 세대인데요.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때만 해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배우는 게 똑같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출제해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무조건 근거를 철저하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은 몇 번 좀 체화하면은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문학은 3개월만 수업 들어도 웬만하면 평가원 지문 안 틀릴 겁니다. 너무 패턴이 획일화됐습니다.
너무 평가원이.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 특징 만들어 놓고 선지 판단 훈련을 하는데요.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고전 시가 중에 어떤 유형이 나왔다. 선지에 어떤 말이 써 있으면 거의 답이다. 거의 이 정도 수준까지 깊게 좀 들어갑니다. 너무 유형화돼 가지고 사실은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평가원도. 근데 문학을 난이도 올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지문을 제작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문학은 어렵게 내는 게 한계가 생겨버렸는데 비문학을 어렵게 내는 방향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만들면서 지금 평가원이 국어 문제를 출제하는 중입니다. 자,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이제 분석지를 달아놓는데요. 문학은 또 이제 쉬운 이유 중 하나가 EBS 연계 지문이 있어서요. 그 이제 아이들이 고3이 되시면 아시겠지만 1학기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EBS 수능 특강으로 내신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 두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그 해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거기서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최소 3지문은 나옵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를 조금 제가 중시해서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 교재를 공부를 철저히 해서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문제를. 그래서 연계 교재에 있는 전지문 분석지를 제가 해마다 모두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교재로 제공을 합니다. 보통 한 400지문 정도가 넘는데 제가 지문 중 예시를 하나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논문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전부 정리해서 교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 지문을 활용을 하고 기출 역시 이렇게 기출 지문마다 모두 분석지를 실어놓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도 이 분석지와 맞게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기본 문학사 및 이론 개념 수업을 먼저 실시를 하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1월 안에 끝나요. 1월 안에 끝나요. 사실은 국어가 다른 과목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해야 될 분량이 적습니다. 한국 모국어다 보니까 딱히 암기해야 될 분량이 적어서 그나마 좀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을 1월에 문학사로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 유형 분석으로 선지 판단 근거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문 읽기 및 연계 지문 체화 도구로 활용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계 교재를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드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있잖아요. 프린트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에는 최근 5개년 평가원 기출 분석 및 개념 체화 수업을 실시하고요. 매주차 독해 패턴 분석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한 5월까지는 그 고난도 기출과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 기출을 넘어서 리트나 피셋 같은 그 다른 유형의 지문들도 활용을 합니다. 어차피 평가원이 출제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고난도 문제들을 같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6월부터 한 8월까지는 EBS 연계 교재 수업들 병행을 하는데요. EBS 연계 중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지문 분석지, 그 다음에 과제 체화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역시 만들고요. 파이널 수업 때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전부 변형 문제들을 조교들과 제작을 해서 조교들과 이제 검수를 해서 변형 문제들을 제작을 해서 기출 중에 어려웠던 거 그리고 파이널 수업 때 가면은 6월, 9월 모의고사를 실시했죠. 그러니까 6월, 9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이 그 해 수능을 어떻게 낼지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6월, 9월 분석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클리닉입니다. 매주 1회 주중 혹은 주말 클리닉인데 클리닉을 실시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수업도 수업이고 교재도 교재지만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클리닉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전부 피드백을 해주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고요. 80분 동안 치른 후 매주 피드백을 합니다. 짧게라도 5분에서 10분만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방법이나 어떤 식으로 문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학습 방법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꽤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강의, 예를 들어서 뭐 대치동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뭐 300명, 400명씩 듣고 이런 강의들이 물론 이제 조교들이 케어를 해주지만 이런 강의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직접 선생님들이 성적을 보고 문제 푼 걸 보고
이번 주 모의고사를 보고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점검해 주는 거. 이거를 제가 매주 클리닉 때 직접 다 하고 있는데, 클리닉을 보고 나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매주 발송해 드립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조금 어머님들 주의하셔야 될 게, 아마 1월부터 바로 할 텐데, 모의고사 성적표 보시고 놀라시면 안 돼요. 이게 사설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능이 요즘 어려지다 보니까 사설 업체들도 굉장히 기형적으로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어려워도 퀄리티가 수능 퀄리티만큼은 안 나와요. 사실 그렇죠. 수능은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님들을 강제로 붙잡아 놓고 5주 동안 가둬놓고 문제를 만들게 하는데 사설 업체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이라는 막 성적표가 뭐 듣도 보도 못한 점수가 날라올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고요. 근데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직접 시험을 보고 나서 이번 주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아니면 이번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푼 사람들은 요것만 좀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주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틀리는 게 나중에 수능 볼 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피드백하고 보완할 수 있지, 뭐 운 좋게 좀 잘 맞았다거나 이런다고 해서 그게 피드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표를 매우 발송해드리고 1대1 취약 영역 점검을 매주 하면서 문제 풀이 전략 같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가 개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리닉 특장점이고요. 학생 관리는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주 클리닉을 실시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풀이 성적표를 매주 발송하고 있고요.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과제 점검을 하는데요.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이제 문자를 매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말에 수업이 끝나면은 그 주중에 제가 전부 취합을 해서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의 수업을 했는지, 어떤 식의 수업을 했는지에 대한 문자를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뭐 1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1, 2월에는 그 수능 맛집 본교재와 워크북 통해서 과거 평가원 기출과 쉬운 난이도부터 점차적으로 난이도 상승을 하면서 제 수업에 맞게 그리고 아이들이 독해법을 체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지문 위주로 들어갑니다. 리트, 사관학교, 피셋 이런 지문들도 같이 활용을 하고 특히 5월에는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6월 모의고사는 그 해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대비를 한 수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재수생들도 있고 현역들도 있는데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험 기간이 겹칠 거예요. 근데 아예 시험 기간에 물론 정시 위주로 준비한다고 해도 시험 기간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는 한 2주 정도 휴강을 하거든요. 보통 2주 정도 휴강을 하는데 그 휴강을 할 때 뭐 내신반에 편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신반에 잠깐 들어갔다 가는 거는 협의하에 아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 이제 아이들과 이제 얘기를 해서 편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에는 EBS 집중 주간이라서 EBS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이제 제가 교재로 제작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분석지 형식으로 전부 제작을 해서 이것들을 수업을 하는데 이때 제가 변형 문제도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변형 문제 풀이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지문들을 어느 정도 체화할 수 있을 겁니다. 6월에 EBS 수업을 진행을 하고 7, 8월 역시 이제 1차 파이널로 EBS 교재가 이때도 있거든요. 바로 수능 완성. 근데 수능 완성은 5월쯤에 교재가 나오는데요. 수능 특강에 비해서 굉장히 분량이 적습니다. 수능 완성. 그래서 수능 완성만 하는 게 아니라 고난도 기출들을 이때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어려운 지문들 많이 합니다. 이때. 사실 사관학교는 뭐 그렇다 쳐도 리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로스쿨 입학 시험이니까 대학교 4학년 학부 졸업생들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나온다면. 왜냐하면 리트랑 계속 유사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리트 지문과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어가. 그래서 이런 고난도 지문들을 7, 8월에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파이널 때. 네. 매주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중에 의의 있는 지문들, 그리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봤던 평가원 유형들을 분석을 하면서 최종 복습과 배정 문제 풀이를 하고요. 이때는 언매와 화작 선택한 아이들의 클리닉도 매주 실시를 하거든요. 언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따로 제가 이제 특강을 하거나 했을 때 이제 물론 자료가 계속 나가지만 특강 수업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합니다. 근데 화작은 사실은 제가 특강을 깔았는데 지금까지 뭐 수요가 한 명도 없었어서 사실 뭐 화작은 제가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이들 자체가 그냥 독서하면 자연스럽게 되니까 굳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언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수능을 봤을 때는 언매를 무조건 선택하는 게 사실상 필수가 돼서 언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 올해 그 네,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의 이제 후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프린트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시간. 자, 다음 주 30일 날, 금요일 날 이제 개강을 하는데요. 현재 부천에서는 제가 지금 금요일 7시, 토요일 7시 두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타임 중에 편하신 시간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혹시라도 만약에 추가 수업 시간을 원하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추운데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